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아시는 분 없습니다, 별로. 글쎄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은?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전체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또 뭐 통화 정책 같은 것도 좀 비교적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세계가 그런 과잉 유동성 하에서 주가와 부동산 값이 오르던 이런 상황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에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셨죠. 주거 안정 대책이 예.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250만 채를 공급하고, 그게 인허가 기준이지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최소한 17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250만 채 공급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습니까? 폭락을 이룹니까? 저희는 일단 그 필요한 그 주택의 수가 공급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것을 세제에 의한 수요를 좀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의 기본 원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선된 정책으로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좀 민간 주도 내지는 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러나 주거 복지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역할을 한다는 현실적으로는 것입니다. 고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면서 이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지를 예의주시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아시는 분 없습니다, 별로. 글쎄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그 수요자가 수도권에만 발생합니까? 지방서도 발생합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게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그 주택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원인은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주거 하나로 서울로 뭐 이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방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정부의 공급, 민간의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지역 균형 발전과 연관돼서 주거 하나가 그런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좀 균형되게 발전된 그러한 그 나라에서 산다는 그런 자부심과 또는 정말 만족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죠. 아니, 이제 균형 발전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서 수요가 있는데요. 민간 개발이나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민간 사업자나 공공사업자 LH가 그 개발을 해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총리님이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제도나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면 지방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하나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총리님, 코로나 이후
경제 이익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약자가 가장 힘들어지겠죠. 그러시죠?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 정부는 영빈관 신축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게 하셨죠. 국민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솔직히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그 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담당 부총리가 나와 계시니까 그 부총리 예,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총리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그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걸로 좀 일단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우선 9번에 걸쳐서 행한 민생대책이고요. 그러나 워낙 국제적인 환경이 사실 안 좋고 또 이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국정이라는 게 결국 연속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이러한 금리의 조정, 말하자면 금융 정책의 정상화죠. 또 재정의 긴축,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생산성 있는 국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정부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노력도 인정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우리 그 예산에 대한 해석이시고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서민, 중산층,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들이 많이 예산과 이 세제 개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수십 가지의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세제 개혁안도 만드신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설명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 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총리님,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 법인세 3천억 규모로 해서 25%에서 3% 감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에 대한 퍼센티지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죠. 대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이 감세라는 것을 너무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세금이 가지는 그런 다면적인 그러한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많은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규제 혁신한다는 게 저는 이게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인식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총리님. 국민들에게 왜 총리님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죠? 그것도 우리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그 지역 화폐는 굉장히 그 군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산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그 세금을 가지고 수천억씩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꾸준히 지방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가는 그러한 재원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님 말씀이 현실에서 들려면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총리님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부자 세금 깎아서 서민들한테 부담시키고 그런 가운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호소합니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이 세제에 대한 명확한 좀 그 사실을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왜 부자 감세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총리님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공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그런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 구간이라든지 세율책의 단순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우리의 정책을 좀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의무지출 예산은 깎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재량지출 예산을 깎았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죠. 네.